전형적인 수요 과잉의 시장이고요. 물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거는 좀 비추한다. 실적 상승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직은 고점이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정책적인 리스크를 좀 보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번엔 지난해부터 이제 이거 어떻게 에코앤스트럭션으로 읽어야 되나요? 이거 이코노스트럭션으로 읽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있는 단어는 아니고 제가 레포트 제목으로서 에컨스트럭션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에코랑 컨스트럭션을 제가 임의로 합성어 같아. 합치면서 만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걸 썼냐면 건설업종 물론 단기적으로 분양 물량 올라가면서 실적 가시성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동일하지만 이게 평생 동안 주택 공급을 이 정도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고, 그 관점에서 환경업, 그러니까 ESG랑 연관된 투자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건설업계들이 좀 군침을 다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환경업 중에서도 폐기물 매립업.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업을 영위하면 시너지 효과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봤던 영역이기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컨스트럭션 시리즈로서 첫 번째 폐기물, 두 번째 수처리에 대해서 써봤고요.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이 함께 영위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 중장기적인 실적 안정감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폐기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면 글쎄요, 자꾸 느낌적으로 그런가요? 뭐랄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를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테마주처럼 왔다가 허물어지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왔다가 허물어지고 이런 거에 반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이런 생활 폐기물들 많이 생각을 하고, 생활 폐기물 뭐 버리거나 묻거나 태우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실적이 오르고 영업이익률이 오르냐, 일시적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PPT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폐기물이라고 통칭하는 것들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발생원에 따라서 가정에서 나오면 가정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오면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업장 폐기물 내에서도 유해성을 근거로, 즉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면 지정 폐기물로 따로 묶는 구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들 중에서도 지정 폐기물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는 실적 성장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정 폐기물 대표적인 예로 좀 들자라면 작년에 상당히 핫했었던 의료 폐기물 혹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을 보셨을 때 이런 폐기물의 분류가 왜 필요하냐,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주체라던가 처리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무조건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각을 한다거나 최종 처리 매립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정 폐기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럼 묻을 수 있는 땅의 크기도 같이 늘어난다라면 단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일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 페이지일 것 같아요.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잔여 용량이 뭐냐면 이러한 폐기물들을 묻을 수 있는 땅의 크기를 표기한 거거든요. 잔여 용량이 2014년도 피크 찍고 계속해서 빠지죠. 네, 그러네요. 근데 저희 옆에 이렇게 부지가 많은데 이거 뭐 허가 받아가지고 묻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앞에 쓰레기 뷰가 있다 하면 당연히 님비 현상이 낄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가 쉽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묻을 수 있는 땅의 용량은 줄어드는데 묻어야 되는 쓰레기 양은 늘어난다. 전형적인 수요 과잉의 시장이고요. 전형적인 공급 쇼티지의 시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단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추세가 2021년도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테마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적 성장이 여전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도 얼만큼 이 저장 공간, 땅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투자 포인트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여 용량을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레포트에도 명기해놨었던 IS 동서라던가 혹은 동서. TY 홀딩스가 갖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 자회사라던가 뭐 아니면 YN테크과 같은 종목들은 적어도 10년간은 절대 부담이 없는 수준이어서 뭐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런 쇼티지를 독점적으로 10년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단가 상승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네, 근데 상승률 자체로 본다라면 작년에 좀 크게 올랐어서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프라이스의 상승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 물과 관련된, 근데 사실 좀 물과 관련된 테마 하면 수철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상장사를 좀 콜하기 위한 자료는 아니었고 해외 뭐 베올리아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써봤었던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 관련 인프라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쓰임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2.25조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했을 때 물 관련된 인프라 투자안이 1,110억 불이나 배치가 됐었거든요. 규모 자체도 작지 않고 전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기저효과로서 센티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게 전 트럼프 대통령 때는 사실 뭐 규제를 완화시킨다거나 오히려 물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으셨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기 이전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노후 인프라들 개선시키겠다. 뭐 물 처리와 관련된 O&M 같은 거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유관시켜서 국내 상장사 중에서 어떤 거를 콜을 해볼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다가 네. 좀 뜬금맞게도 GS건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건설만 가지고도 배부른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GS건설은 사실 본업단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여전히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GS건설이 100% 갖고 있는 자회사인 GS이니마가 빠르면 올해 말, 좀 늦으면 내년 초에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상장 밸류로서 최소 1조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1조라는 밸류가 말이 되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말이 됩니다. 제 추정치에 의해서는 2021년도 GS건설의 자회사 GS이니마가 매출액단에서 4,800억 원, 영업이익단에서 960억 정도가 찍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 멀티플들, 예를 들어서 수에즈라던가 베올리라던가 아메리카 워터웍스의 멀티플이 최소 18배, 잘 받으면 35배까지도 받다 보니까 요걸 적용시켜서 보면 1조 밸류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 자회사 밸류를 얹어서 본다라면 GS건설 더 싸다 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건설과 GS건설 둘을 탑픽으로 보셨었나요? 네, 대형사 중에서 그 두 개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그 더 최고의 탑픽은 GS건설이겠네요. 근데 현대건설도 아시겠지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랑 그 좀 맞물려서 현대건설도 사실 업사이드 되게 크게 보는 건설사고 해외도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람코라는 최대 발주처가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계획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33빌리언 달러였다가 20% 빠진 금액이 2020년도에 찍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는 35빌리언 달러, 코로나 직전보다 더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연됐었던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다시 이연돼서 나올 개연성이 있어 보여서 현대건설 뭐 해외도 1분기에는 나빴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택 부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찍히고 있고 정비 물량 익스포저가 크고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모멘텀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얼핏 그 중동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 수처리 관련이든 아니면 뭐 이거 전부 어떻게 보면 좀 큰 단위에서는 플랜트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을 푸는 것처럼 중동 쪽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뭐 인위적인 어떤 재정 부양책을 썼을 때 한국의 어떤 플랜트 해외 플랜트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문도 좀 있거든요. 그거를 전제로 한다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현대건설과 같은 엔지니어링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제를 좀 확신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유가 반등했습니다만 저는 단순히 유가 레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재정 유가보다 높은 유가 레벨이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재정 유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주처들이 자산 매각이라던가 차입을 하지 않고도 BEP를 맞출 수 있는 유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간 전망치 EI에서 내놓은 걸 봐보니까 한 60불 정도. 근데 뭐 중동 같은 데서 중동 내에서 뭐 최대 발주처라고 불리는 사우디 같은 데는 재정 유가 레벨이 68달러는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공격적으로 인프라안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작년에 그 GDP 성장률이 많이 꺾였었는데 이거를 상회할 만큼 올해 GDP 성장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더 보수적인 기조를 더 유지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센티가 개선되는 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데이터 팔로우 하면서 만약에 해외 발주 시장이 제 생각과 다르게 연출이 된다라면 레포트 등을 통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물과 관련해서 돌아오면 이 수처리 관련된 시설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일지가 좀 궁금해요. 뭐 언뜻 떠오르기는 우리 노후 수도관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말 그 물을 우리 그 뭐죠? 왜 강물을 그 소독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네, 단순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크게 남지 않는 사업부이긴 하거든요. 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3%에서 5%밖에 안 남고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니즈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리고 매출액이 작은 종목들인데 이 물 관련된 인프라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 수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중에서 뭐 사실 그렇게 딱 주목을 해볼 법한 종목은 딱히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긴 하고요. 오히려 그럼 밸류체인 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뒷단의 O&M이라던가 말씀하신 대로 하수 처리 쪽. 왜냐하면 ESG랑 유관시켜가지고 물 관련된 인프라라던가 규제 강화 기조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계열사를 끼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화학 공장을 끼고 있다거나 반도체 공장을 끼고 있는 건설사들이 캡티브 물량을 받아올 개연성도 있어 보여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쪽에 어떤 그 분야가 있는 건가 보죠? 네, 폐수 처리를 하는데 매출단이 워낙 큰데 이쪽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굵직굵직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 수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 만약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꼭 짚어봐야 되는 어떤 뭐 주의사항이나 혹은 호재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규제 강화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후화되어 있는 인프라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고용률이라던가 경제 성장률을 견인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안과 유사하게 이 SOC 발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맞으실 것 같고 이 관점에서는 태형건설이라는 종목도 좋게 보이고요. 아니면 뭐 수처리 관련해서 마켓시어가 상당히 높은 TY홀딩스라는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저는 근데 건설업종 내에서 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물론 실적이 올라올 수 있고 센티도 올라올 만한 타이밍이 왔지만 중소형 건설사들 그러니까 네. 지금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지금 뭐 물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거는 좀 비추한다. 네. 일단 네. 하고 싶다면 하지만 근데 어쨌건 지금 수익률 면에서는 건설사 쪽이 어차피 전방 사업이니까. 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요. 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2개 얘기하셔도 돼요. 아, 시간이 되나요? 제가 대형사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건자재 업체들이나 중소형사들을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네. 첫 번째로는 IS 동서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어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추가 업사이드 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정치 기준으로 2021년도 전체 매출액이 1.6조거든요. 여기서 건설 부분은 1.2조, 나머지 부분을 4천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되게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부분 추가적으로 실적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업장들이 몇 개 있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4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환경 부분과 파일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 아파트 지으려면 결국에는 파일이 밸류체인상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IS 동서 갖고 있는 파일 부분이 마켓시어 2등입니다. 그럼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부터 흑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 환경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폐기물 부분이에요. 인선 ENT라고 갖고 있는데 이게 건설 폐기물을 영위하는 건설사거든요. 그 회사이거든요. 근데 건설 폐기물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게 단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볼트온이라고 해서 다른 영세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갖다 붙이면서 연결 매출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건설 부분 1.2조도 제 추정치가 보수적인 데다가 나머지 4천도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에서는 이미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덜 네. 반영됐다라고 봐요? 반영이 이미 됐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하나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자체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땅값이 픽스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분양가의 상승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꽂히는 구조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동사가 갖고 있는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가가 지금 1,350 정도로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서 매출 기여도가 2.5조에서 3.2조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2조 이상으로 바라본다라면 IS 동서에 꽂히는 금액만 1조 가량인데, 이 종목이 주가 랠리를 보였었던 용호동 W대랑 유사한 그림으로서 이러한 자체 사업장 매출이 올라온다라면 추정치 상향되면서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죠.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건설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도 아직 우리가 최고점에 물릴 만한 네. 그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실적 상승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직은 고점이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실적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할 때도 항상 실적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랐네. 그냥 그러면서 어차피 이 섹터는 다 오르니까 들어오른 이 종목에 그냥 무조건 넣자 이거보다는 네. 그래도 그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설주를 우리가 투자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나 아니면 뭐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책적인 리스크를 좀 보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 테마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건설업종의 전방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최근엔 주택 부분이다 보니까 주택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인 기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가라는 게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미리 올랐는데 이게 뭐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 같고 단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걸 보니까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뭐 배터리도 주도주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그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주 섹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 민감주로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고요. 작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가, 그러니까 건설업종, 건자재 업종들이 주가 랠리를 보였었던 시기랑 분양 데이터를 트래킹하다 보면 그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10년도 저점 찍고 2015년도까지 분양 물량 랠리를 보이다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2018년도 저점 찍고 분양 물량 더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에 걸맞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자재 업체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도적인 섹터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건설주의 이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딱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해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